듣고 오셨어요? 라디오 디톡스 배경옥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무조건 익명으로 소개되는 코너죠. 우리끼리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딥톡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K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37이고 주얼리 세공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주얼리 세공사였고 저도 그 피를 물려받았는지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주얼리라 하면 보석이고 금과 부석을 만지는 사람이면 부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신다면 아니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세공사들은 월급을 받고 일하거든요. 월급이 그리 많지도 않고요. 군대에 다녀오자마자 종로의 주얼리 공장에 무작정 찾아가 일을 배웠습니다. 한 달 월급 20만 원, 하루 기본 근무 시간 12시간, 죽도록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목표는 하나였어요. 볼품없던 보석과 금덩이를 깎아 빛나는 액세서리를 만드는 일. 세공사라는 이 멋진 직업을 세상에 알려보자. 그게 2005년도의 일입니다. 그 뒤로 3년을 막내로 일했고 막내 신분에서 벗어날 때쯤 제 시간이 생기면서 개인 SNS를 만들어 제 작품을 직접 홍보했죠. 주말에는 홍대와 가로수길에 좌판을 깔고 직접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모아둔 돈은 없고 월급은 자꾸 밀리고 사는 게 힘들어 그런지 그 좋아하던 주얼리 만드는 일이 즐겁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산책하다가 작은 오토바이 가게를 판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뭔가에 홀린 것처럼 무작정 찾아가 계약을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내고 모아둔 돈으로 인테리어를 손수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작은 펍을 오픈했고 죽었던 열정이 다시 되살아난 그런 기분도 느꼈어요. 낮에는 공장에 나가 일을 하고 퇴근 후엔 가게 문을 열고 제가 사는 곳이 예술가들이 많아서 손님들 반 이상이 아티스트였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파티였죠.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손님들이 자기 제품 얘기를 할 때면 저 역시 눈을 반짝이며 경청을 했는데요.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 걸 만들면서 열심히 사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공장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술과 이야기를 팔던 그 공간을 공방으로 바꿨죠. 나도 나만의 것을 만들어보자. 내 이름을 빛내고 내 직업을 빛내보자. 그제야 제대로 사는 기분이 들었고 다시 한번 뜨거운 뭔가를 느꼈습니다. 근데요, 작가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름 인정도 받고 있고 그럼 즐거워야 하는데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열정은 자꾸 식는 걸까요? 왜 지치는 걸까요? 왜
다음 달이면 한국의 모든 걸 정리하고 호주 시드니로 떠납니다. 호주에 계신 아는 분께서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곤 여기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셨거든요. 어쩌면 새로운 기회일 수 있는 이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겁도 나고 벌써 외롭지만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는 게 낫겠죠. 끝이 있어야 시작도 있는 거고 선택을 해야 변화도 올 테니까요. 두렵지만 가보렵니다. 응원해주세요. 잘 될 거라고 해주세요, 작가님. 서른일곱, 호주 시드니로 다음 달이면 새로운 인생을 찾아 떠난다 라고 써주신 보석 세공사분의 사연이었어요. 이분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바로 종로에 있는 주얼리 공장에서 20만 원, 세상에 20만 원 박봉을 받고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면서 막내 일부터 시작하셨다고 썼어요. 3년을 그렇게 버틴 후에 시간이 조금씩 생기면서 SNS에 본인 작품도 홍보하고 좌판 깔고 홍대나 가로수길에 본인들의 작품 파는 그런 예술가분들 많으시죠. 그럭저럭 10년쯤 공장일 병행하면서 뭐 주말에는 좌판에서 본인 작품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지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직장생활 10년쯤 되면 누구나 위기 옵니다. 그때 동네 작은 오토바이 가게가 눈에 띄었고 그걸 인수하신 거죠. 과감하게 대출 받아서 인수하고 직접 인테리어도 손수하고 해서 펍을 차렸어요. 그래서 낮에는 공장 일을 하고 밤에는 퇴근하고 나서 펍을 열고 술집 주인으로 변신. 그렇게 사신 거죠. 일종의 투잡으로 사신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이세요. 근데 마침 동네가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어서 그 펍의 단골들이 대부분 예술가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랑 대화하다가 본인이 죽여놨던 어떤 예술에 대한 열정 같은 것이 다시 살아나서 정말 과감하게 사표를 냈고 본인이 직접 인테리어해서 만든 펍을 공방으로 변신시켰다고 쓰셨네요. 쭉 살아온 인생을 보면 사연 주신 분은 늘 선택의 갈래에서 변화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삶을 어쨌든 확장해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정말 건강하다라고 느낀 측면은 뭐냐면 사연 주신 분의 고민은 한 번도 그냥 관념으로 흐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꿈꿔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 이곳이 아니라 저곳으로 가면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고 새 인생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변화에 성공한 변화 쪽을 선택해서 뭔가 자신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사람들을 동경하는 거죠. 그래서 사표 내고 세계 일주 가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도 있고 갑자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심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제가 기자 생활을 하다 갑자기 소설가가 됐을 때 너무 부러워하는 선후배들이 많았는데요. 야, 너는 네 인생 산이 얼마나 좋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했던 말은 그거죠. 그만둬 그럼 너도 소설 써. 근데 그만 못 둡니다. 한 명도 그만둔 사람 없어요. 그때 부럽다라고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 한국 생활 접고 호주로 떠나신다고 했어요. 아마도 본인 인생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고 드라마틱한 결정과 변화를 앞두고 있는 거니까 복잡한 심경이실 테죠. 너무나 당연하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름 인정도 받고 있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째서 열정을 싣고 자꾸 지치는 걸까요?
사연 주신 분, 저는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변화나 열정에 대해서 갖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변화나 열정에 대해서 좀 잘못된 개념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저는 본질을 좀 흐리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열정이 뜨겁고 변화가 뭔가 드라마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열정은 적어도 뜨거운 게 아닙니다. 일단 뜨겁게 불타오르는 건요, 오래 갈 수가 없고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지나친 열정이 독이 되는 경우. 너무나 음악광이 자신의 열정을 기반으로 막 있는 대로 돈을 다 끌어모아서 LP 가게를 차린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술하시잖아요. 예술가에게 가장 큰 재능이라고 하면 사실은 열정을 지속하는 끈질김, 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속력인데요. 저는 재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글을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고 노래를 잘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재능인데요. 정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은 지속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평가를 받는 그런 예술가라고 해도요, 위기를 겪습니다. 작가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글을 안 쓸 수 있을까? 이걸 제일 많이 생각해요. 매일 앉아서 이 원고를 어떻게 하면 안 쓸 수가 있을까? 안 쓸 핑계를 막 찾아요. 매일매일. 매일 아침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 글을 쓰고 싶지 않다, 막 이러는 거 믿기지 않으세요? 저는 매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을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생각과 싸우면서도 어쨌든 쓴다는 행위 자체에 있죠. 다작하고 오래 작가 생활했던 그런 작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매일 쓴다라는 것에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나 스티븐 킹 30매씩 쓴다잖아요. 그것도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20매, 30매. 이런 자기 원칙들이 있어요. 김은 작가님은 5매씩 쓰신다고. 하루에 밥을 20번 이상씩 씹어먹는 것과 원고지 5매를 채우는 것이 나의 일상이다, 이렇게 써놓은 사자성어 비슷한 걸 만들어서 붙여놓으시기도 하셨던데, 옛날에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한 발레리나 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슬럼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연습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녀의 나이가 놀랍게도 40이에요. 거의 이제 아마 내년이면 40일 것 같은데, 공연의 전막을 다 소화합니다. 40살인데. 정말 발레 공연 전막 소화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수성무용수로.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끝없이 지켜내는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말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이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인생의 기본값이 행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계기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저는 굉장히 힘든 일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긴 감각입니다. 원래는 좀 긍정적이고 저는 낙천적인 성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요. 바뀌었어요. 어쨌든 가치관이 조금씩. 사연 주신 분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 생각의 변화라는 게 그렇게 단기간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의 어떤 생각의 재수정, 수정, 전진, 후퇴, 정말 진자운동처럼 왔다리 갔다리 갈팡질팡하면서 여러 번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생각들이 바뀌어 나간 거죠.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면들이 있어요. 뭐냐면, 변화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변화를 쏟아지는 빗속을 걷는 게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빨라요. 왜 비가 막 쏟아지는 폭우 속을 걸으면 누구나 생각하죠. 젖겠구나, 저길 걸으면. 예상 가능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안개 속을 걸을 때는요, 온몸이 완벽하게 젖을 거라는 걸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안개 속을 헤매본 사람은 알아요.
젖거든요. 정말 홀딱 젖습니다. 오랫동안 헤매면. 안개 속인데. 사실 변화는 이런 방식으로 찾아와요.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뭔가 띵 하면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처럼 갑자기 불현듯 뭔가 깨달음이 오면서 내가 확 변하고 이러지 않아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표현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화 60분짜리고요. 드라마 길어봐야 100부작 안 넘어요. 우리 인생은 정말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렇게 압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개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군대 갔다 오더니 우리 아들이 변했다. 완전히 변했다. 180도. 막 이런 어머니들 계시거든요. 어머님들. 2주면 바로 바뀝니다. 원상복귀 돼요. 진짜 변화가 아니에요. 그런 거 변화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 인생의 기본값이 행복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불행이 삶의 디폴트 값이구나. 행복을 너무 바라면 행복해지기가 어렵구나 라는 걸 알게 된 후에 제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당연한 게 없다라는 아주 자명한 이치.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의외로 고마울 일이 되게 많아요. 인생이 기본적으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뭔가 인정을 하게 되면 세상에 당연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고마워할 일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예를 들면 오른쪽 손가락 하나만 부러져도 사실 사는데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아픈 손가락 때문에 유달리 손가락이랑 관련된 일들이 더 자주, 더 많이 보이게 되고 더불어서 왼쪽 손가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뭔가 살짝 스크래치만 나도 굉장히 그게 거슬리면서 그것 위주로 세상을 재편해서 보게 돼요. 역설적이게도 삶의 목적을 행복에 맞추지 않으면요. 삶을 대하는 내 태도가 굉장히 관대해져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고다. 고단하다는 거죠. 고난. 어쨌든 존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생로병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건 일종의 방법론 같은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방법론인데 저는 어쨌든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좀 유연해졌어요. 생각들이. 많은 부분, 많은 측면. 이해의 측면도 좀 넓어졌고 제가 하는 일의 특성도 이해하게 되는 면이 많아졌어요. 소설가는 사실 매일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망하는 사람이에요. 늘 마음에 안 들어요. 써놓은 글이.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이라는 게 사실 썩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게 본질이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든 거죠. 사연 주신 분이 선택해야 변화가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이고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말도 맞아요. 호주에서 잘 될 거라고 얘기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저는 이 사연만 보면 늘 잘하고 계셨던 걸로 보여요. 생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자기 열정을 10년 이상 유지해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걸 누구나 해내는 건 아니에요. 정말. 새로운 변화가 두려운 건 우리 뇌의 프로그래밍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불만을 가지고도 그럭저럭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아주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죠. 일종의 모험가, 개척가 정신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세상을 바꿔 나가는 사람들이고요. 호주에서의 시간이 어려움이 많겠죠, 물론. 근데 그만큼 깨달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래 변화를 선택하는 건요. 변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것보다 언제나 조금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란 게 앞에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일과 비슷하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걸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잊지 않으면 결국 변화라는 안개에 온몸이 젖어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술가로서의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씩 내 한계를 확장하는 그런 길이기도 하고요. 그게
그래서 연습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매일 쓰는 거예요. 매일 쓰고 또 쓰고 계속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의미 있는 삶은 그저 평온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삶은요, 스트레스가 많은 삶이에요. 하지만 그게 예술가로서 사연 주신 분을 성장시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실패를 내 예술의 자산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실패도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실패가 새로운 기회가 될 때도 많습니다. 정말로 응원할게요. 공방사진 보내주셨어요. 멋집니다. 발레리나 세공 제품도 있으시네요. 정말 예쁘네요. 저도 발레리나도 정말 좋아하는데 좋은 작품 더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노래 들어볼게요. 윤종신이 불러요. 지친 하루. 김필이 함께 불렀나요? 지친 하루 듣고 오셨어요. 라디오 디톡스 배경옥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포털 사이트에 라디오 디톡스 배경옥입니다 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딥톡스 게시판이 있습니다. 언제든 편한 시간에 이야기 올려주실 수 있게 게시판은 늘 열려 있으니까요. 생각나실 때마다 편하게 글 남겨주세요. 배경옥입니다. 물에 잠기던 방, 정전이 잤던 방, 그가 들어오고 싶어 했던 방들. 그 많은 방들에 나는 내 20대를 골고루 부려놓았다. 그 많은 방들을 거치며 이제 나는 30이 되었다. 요즘도 나는 지나온 길 위에 두고 온 나만의 방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곤 한다. 방들 속에 고여있는 기쁨과 슬픔과 꿈과 절망과 환희와 분노는 하나같이 모서리가 달아있었다. 말랑말랑해진 그 모서리들을 만져보는 것이 사용법. 오늘은 김미월 작가의 소설 8번째 방 가운데 밑줄을 그어왔어요. 2010년이었어요.
강원도 원주의 토지문화관이라 이름 붙여진 작가들의 집필 공간에서 이 소설을 읽었습니다. 집필 공간이란 다름 아닌 책상과 침대, 모텔용 사이즈의 아주 작은 냉장고가 놓여있는 방이었어요. 소설은 서울로 대학을 간 후 모두 8번의 이사를 하는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닷가 고향집에서 서울의 친척집, 대학가의 하숙방, 단칸 새방, 옥탑방, 반지하 골방, 원룸에서 또 다른 방으로 옮겨 다니는 20몇 살 여자의 이야기 말이죠. 작은 책상과 싱글베드 10개 정도의 즉석밥이 들어가는 냉장고가 돌아가는 원주의 방에서 책을 읽다가 새벽에 가끔 고란이 우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추적추적 가을비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방은 고요하기만 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2개의 단편과 20권쯤의 책을 읽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첫 번째 소설집의 마지막 교정지를 고쳤던 기억도 나네요. 그곳에 머물며 방 이퀄 집이 될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원주의 그 방을 떠나던 날 방의 모서리들을 소설 속 주인공처럼 일일이 만져봤던 것 같아요. 작은 냉장고에 쌓아두었던 인스턴트 식품들을 찍어서 이 많은 인스턴트 식품은 누가 다 먹었을까? 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어쩐지 그것이 이 방의 내장기관들인 것 같아서 소화되기 직전에 다 기억해두고 싶었어요. 얼굴이 나오지 않는 일종의 기념사진이랄까요? 짐을 모두 정리하고 서울에 올라가기 전날 밤 조금 울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곳을 떠나면 나는 또 어느 곳에 가야 할까? 종암동, 보문동, 연희동, 일산, 원주 방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던 시절 어느 곳에 또 내 방이 있을까 생각해보기도 했죠.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만의 방에서 제2의 여자 셰익스피어가 나올 수 있는 전자조건으로 2가지를 꼽았습니다. 고정적인 수입, 그리고 자기만의 방. 놀랍게도 울프는 방을 갖기 위해 필요한 고정 수입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명기에 놓으며 바로 그 돈으로 자기만의 방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요. 자신만의 방을, 나만의 작업실을 찾기 위해 방랑하는 작가들의 이야기는 모험담에 가깝습니다. 제주도 어느 해녀의 집에서, 태국 치앙마이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홍제동의 8평짜리 오피스텔에서 자신만의 방을 찾았다고 얘기하는 작가들의 얘기를 듣곤 했어요. 많은 곳을 찾아 떠도는 작가들의 얘기는 늘 제 마음을 잡아 끌었습니다. 당시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만의 방을 찾았나요? 떠돌지 않고 머무를 곳, 그곳을 과연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끝곡으로요. 악동 뮤지션의 집에 돌아오는 길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라디오 디톡스 배경옥이었습니다.